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네 가지 그 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제처럼 일개 필부 평범한 국민들인데 진짜 힘든데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힘드실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민 가고 싶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이런데 저한테 전화나 문자, 카톡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떠나서 과연 이런 범죄자들이 판치는 이런 나라가 과연 미래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진짜 우리 울분을 터뜨리는 이런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론들을 제가 종합해서 대통령께 한 네 가지 정도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저는 있다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약간 중도의 정중앙이 중도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도에서 본다면 약간 우쪽에 있다. 우스갯소리로 1부터 10을 내서 5가 중도라면 저는 한 7, 8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더 우쪽에 자유통일당이나 여러 또 보수 유튜버들도 90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좌쪽으로도 있고요. 제가 완전히 중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 방송을 출연하면서 자유 우파 쪽이 한 6, 7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쪽 목소리도 좀 전달해야 되겠다. 물론 저보다 더 중도나 진보 쪽에 있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우쪽에 있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을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들은 저희 방송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23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도 좀 제가 댓글을 거의 다 보거든요. 모아서 대통령께 한번 집약해서 저도 목소리를 한번 전달하고 싶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이번 총선을 해석할 때 너무 의석수만 가지고 해석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45%의 국민이 우리 45% 국민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한 거는 50%입니다. 불과 5.4 거의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의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이거는 소선구 구조에서 성자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의석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총 민심은 국민 전체의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민심이잖아요. 의석수가 민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5%인데 이 5%를 엄청나게 해석해서 모든 게 좌파가 다 이긴 것처럼 해가지고 이쪽 목소리로 다 가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대통령은 좌파들 우파들 모든 국민이 다 중심에 통합의 중심에 있는 게 대통령 지위고 역할이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의석수에 매몰돼 가지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자유우파는 다 죽는다 완전히 저쪽한테 저쪽하고 손잡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과잉됐다 봅니다. 제가 선거 패배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통계가 45% 국민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50% 국민이 민주당 후보를 찍은 건데 의석수가 차이 많이 났다 해서 모든 게 50%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자들이 우리나라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45% 국민의 목소리에도 그만큼 45%만큼은 대통령께서 귀를 기울이 되고 그 다음에 50% 민주당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 되고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상징, 통합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저는 균형되게 우리 45%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말아달라. 너무 5% 차인데 그 50%라고 5% 차인데 거기에 목소리에만 경도돼서는 안 된다. 항상 양쪽의 목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혹시나 기후가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소선구제의 여러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단점이 나타난 게 사표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의석수는 제가 참패를 인정하지만 전체 국민은 거의 엇비슷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이걸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책 쇄신할 때 큰 방향을 바꾸서는 안 됩니다. 큰 방향을. 이 말은 이제 그 예를 들어 외교, 한미 동맹, 한미일 같이 동맹 맞습니다. 절대 이번에 뭐 선거제 때에서 쇄쇄 외교로 가면 안 됩니다. 중국 중심 쇄쇄 외교, 그다음에 북한의 군력 외교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외교 안보 큰 방향 옳습니다.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경제 이번에 돈을 안 풀었지 않습니까? 돈 풀면 몇 억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건전재정 이게 얼마나 국가의 백년대계에 필요합니까? 문재인 때 400조 늘어 1000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25만 원씩 더 주자, 한 가구에 100만 원 주자 했습니다.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경제에 뭘 바꿉니까? 우리 반도체를 육성한다. 그 다음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 다음에 R&D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이 좌파들은 마치 R&D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왜곡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R&D에는 더 과감하게 투자했지 않습니까? 다만 낭비성이나 불효불급한 이걸 조정하는데 이걸 가짜로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가정책, 우리 G20이 작년에 6.4% 할 때 우리 3.6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관리. 이걸 좌파들은 대파가 875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다 대파 가격을 모릅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저는 경제수석이나 또는 이제 경제팀을 바꿀 이유가 없다 봅니다. 인적 쇄신할 때 바꿀 이유가 없다 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큰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봅니다. 다만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로 큰 방향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만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피해보는 계층이 있죠. 이익은 전체 국민이 보는데 피해는 소수 계층이 보다 보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이게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개혁하다 보면 이게 표가 떨어질 수도 있죠. 대통령께서 이제 큰 이게 정책의 방향은 옳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저는 좌파 국민 포함해서 이게 대다수의 옳다고 본다고 봅니다. 의료개혁도. 따라서 이제 큰 방향을 바꾸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정책 집행 과정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소통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적 쇄신의 문제입니다. 인적 쇄신. 인적 쇄신은 이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옛날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민의 그때도 거의 거국 내각 이런 데 이야기했었고, 오히려 야당이 총리를 지명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거국 연립 내각 하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지금 이게 그런 위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임기가 3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의석수는 108석이지만 45%의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한테 의견을 물어서 야, 이재명이 동의하는 사람 총리 이래서는 안 된다 봅니다. 우리 자유파 45%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물론 그러면서도 하자가 전혀 없어서, 물론 이게 민주당이나 야당이 발목 잡기로 억지로 통과 안 시켜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민의 판단에, 위대한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자유파 국민이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지명해야 된다. 그냥 국회 통과가 겁나서 좌파들이 동의할 만한 이런 게 인물로 가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도 이런 데 말씀을 기울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의 범위도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 이거야 이제 불가피하겠죠. 비서실장이나 총리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경제나 이쪽은 이게 잘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야 됩니다. 물가나
그 점에서 이제 그 경제팀은 저는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 번째 드리는 건의는요. 그거는 참 이제 그 협치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지금 제가 방송을 여러 군데 나가 보면 보수 패널까지도 야 이제는 이제 이거 뭐 이재명이하고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뭐 심지어 이제 그 조국까지도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많이 있고 이제 보수 패널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게 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그 조국은 저는 이제 전혀 뭐 만날 필요가 없다 봅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닐 뿐더러 조국 자체는 이제 이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심리가 이제 그 엄상필 대법관 개시됐기 때문에 심리가 곧 아마 이제 그 기각이 되면 법정 구속이 됩니다. 조국이하고는 이제 뭐 저는 대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이제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제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거는 그래도 이제 그 압도적으로 이번에 뭐 일당의 대표인데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영수회담 뭐 이런 이제 주장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참 저도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렇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이재명과 만나서 무슨 대화의 결론이 나올까 회의가 듭니다. 이재명이가 만나서 내 수사나 재판을 허지부지 해달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상권분립상 재판을 바로 내일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 또 이재명 재판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건드릴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고 수사도 원칙은 검찰이 하는 거죠. 요즘 민정실도 없는데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죠. 그거는 법무부 장관도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쌍방울 대북송금 이번에 이화영이 15년 구형됐거든요. 빨리 추가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저는 이래 보는데 아마 수사나 재판 이야기를 이재명이도 꺼내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대통령과 내가 만나면 잘못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야 이재명을 진짜 야당 대표 인정하니까 우리가 수사를 좀 느슨하게 하거나 기소 안 해도 되나? 아니면 재판을 어떻게 좀 느슨하게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량을 이런 잘못된 상당히 오판을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만나봤자 뭐 이게 대화가 놓을 게 저는 없다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이게 만나서 뭐 예를 들어 자기들은 김건희에서 특검법을 하겠다 조국이처럼 또는 최상배 특검법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특검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받아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은 해봤자 틀어봤자 아무것도 놓을 게 없다 법리적으로 아마 실익도 없다고 저는 보지만 지금 안철수 의원까지도 최상병 특검은 나 찬성표 던지겠다 이러고 있는데 과연 그런 특검법에 타협해 주는 게 맞는지 어떤지 과연 이재명을 만났을 때 어떤 게 성과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줄 수가 있는지 불가능하고 그런다고 이 특검법에서 타협이 나온 이것도 쉽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대화 주제 범위나 어떤 게 합의 도출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은 결과를 떠나서 그냥 여야 영수가 앉아 대화하는 것만 해도 의미 있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그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이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 대화하자 거의 뭐 한 8, 9번 요청하는데 그게 어떤 대화가 있을지 내용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국회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과 만나야 될 사람은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라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뭐 법안을 어떤 거 처리하고 어떻게 절충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의 지휘거든요. 입법부에 너무 이게 개입할 이유도 없고 이 영수회담은 구시대 저는 유물로 봅니다. 옛날에는 그 대통령이 다
뭐 당직도 임명하고 공천도 대통령이 다 했죠. 그런데 이제 공천 하나 마음대로 대통령이 공천을 왜 개입하느냐? 당은 당의 일을 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는 국회를 하면 결국 이재명이가 만날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표, 이게 바로 여야 대표회담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지금 이재명이를 만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의 패배에서 좀 굴욕적인, 약간 백기투항적인 이렇게 국민 앞에 비칠 수가 있고, 이재명의 선전선동에 오히려 이용당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재판 수사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마 근데 이재명도 다음 주부터 바로 또 재판에 왔다 갔다 할 거고, 곧 아마 이제 공직선거법이 선고가 될 겁니다. 선고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위정교사도 선고될 겁니다. 아마 두 개는 이제 빨리 선고될 겁니다. 대장동 위례 FC는 늦게 되더라도. 그렇다면 그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이미 이재명의 운명은 바로 거기서 당대표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조국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죄가 나오면. 따라서 저는 성급하게 이재명을 바로 만나는 게 모양새나 여러모로 근데 저는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조국은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이재명도 이제 곧 아마 두 개 재판 선고는 임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조국을 만난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뭐 여러 의견을 들으시니까 저보다 좀 더 중도로 심지어 이제 진보 좌파 쪽으로 나가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도 놓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그 또한 저는 이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왜? 저보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으실 거고 거기에 맞춰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제 보는 여론, 제가 주위에 듣는 여론, 또 제가 서정욱 TV를 통해 순림하는 여론, 또 제가 방송에서 여론, 이런 쪽에는 우리 45%의 자유우파 국민 중에는 굳이 범죄자 이재명, 조국이 굳이 대통령이 지금 만날 필요 뭐 있냐, 현안 합의 도출이 될 만한 게 없다. 오히려 이제 잘못하면 선거 패배에서 꼭 투항하는 식으로 잘못 비출 수가 있고 잘못 악용될 수가 있다. 이 좌파들은 조금만 뭐 있으면 이걸 엄청나게 또 악용, 가짜뉴스를 침소봉대에 퍼뜨려버리는, 이게 주특기 아닙니까? 선전선동. 그 점에서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보면 네 가지죠. 첫째는 의석수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을 찍은 45%의 국민 목소리도 그만큼 절반 정도는 감안해달라. 너무 의석수에 매몰돼서 모든 게 나라 거의 80-90% 국민이 다 민주당 좌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45%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45% 똑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쇄신도 철저하게 우리 백기투항식으로 거국내각식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 자유파 지지를 받는 이런 데 훌륭한 인물로 지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도 큰 방향에서 백자 시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집행 과정에 소통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재명이나 조국은 지금도 저는 처단 대상이지 아직도 협치 대상은 아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참고로만 하시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